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재 311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자, 우리는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우리가 임대업에 따른 소득이라는 것은 토지를 대여하거나 건물을 대여했을 때 발생하는 수입을 총칭해서 우리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의 범위 중에서 우리가 비과세에 대한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부동산 중에서는 토지는 논밭, 농지를 임대해서 그 임대를 얻는 소득은 과세하지 말자. 그 다음에가 이제 주택이 한 채가 되겠죠. 이때 이제 포인트는 기준시가가 국세청 고시가격인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 호가는 더 많이 나갈 거예요. 9억 원 이하의 국내 소재 1주택을 임대했을 때 그 임대료는 우리가 비과세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된다거나 아니면 해외 소재 주택, 해외에 있는 주택은 우리가 비과세에서 제외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과세 임대소득이라고 지칭하고 있지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택수의 주택수가 한 채냐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중요한데요. 네. 주택수를 판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 요 내용을 좀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주택수를 판정할 때 우리 교재 보시면은 페이지 311페이지에 디귿에 있습니다. 디귿. 그 디귿에 보시면 주택수 계산이 있어요. 네. 여기다 별 표시해 놓으시고 이 내용을 다 봐두셔야 되는데, 자, 1번 다가구부터 여기까지. 그럼 방금 주택수가 한 채가 됐을 때, 한 채를 임대했을 때 그 임대료는 세금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두 채부터는 신고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채냐 두 채냐가 매우 중요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구분 등기가 돼 있을 때는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자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다가구 구분 등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재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자, 얘는 전체를 하나로 본다. 전체를 하나로 본다. 우리 교재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죠? 네. 그럼 원룸 다가구를 말하는 거죠? 자, 다가구 3층 원룸 다가구를 내가 임대 주고 월세를 받으면 그거는 비과세가 된다, 이거예요. 전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나 구분 등기 표시가 돼 있을 때는 각각을 우리가 하나의 주택으로 보자. 그럼 각각이 하나가 되면 여러 주택이 되는 거죠, 해석이요. 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공동소유주택. 공동소유는 지분이 있잖아요, 지분. 그럼 지분이 가장 어떤 사람이요? 큰 사람 걸로 보자. 그럼 만약에 그 주택이 있으면은 갑의 지분은 6이 되고 을의 지분은 4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분이 많은 자 걸로 보자. 지분이 많은 자 걸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 얘기는 우리가 이 사람의 주택으로 보자, 그죠? 이 사람의 주택으로. 지분이 가장 큰 사람. 네. 다만 지분이 동일했을 때는 합의해서 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의 경우에는 소수 지분권자도 우리가 주택수로 보자. 원래는 지분이 많은 자 걸로 본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보시면 수익 금액이, 자, 밑줄 한번 쳐봅니다. 수익 금액이 연 600만 원 이상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꽤 임대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되고 엔드 지분율이 30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 고시가격이 만약에 10억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10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지분율이 40%예요. 40%. 그렇죠? 그러면 30을 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9억을 넘어가고 지분율이 30%를 넘어갔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로 반영해서 우리가 산정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로 반영해서 산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대하거나 전전세. 전전세라는 것은 전세권자가 거꾸로 월세를 받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거꾸로 월세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월세를 전세권자가 받는 거니까 이거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 받은 자의 주택이다. 그 다음에
본인 이름과 배우자 이름으로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합산해서 계산하자. 그러면 본인 명의로도 우리가 집이 있고 배우자 명의로도 만약에 있다. 그럼 본인이라든가 배우자 명의로도 집이 있다. 그러면 요 집이 한 채, 배우자도 집이 한 채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합산해서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합산해서 보면은 집이 몇 채가 되는 거예요? 두 채가 되는 거예요, 두 채. 그럼 두 채가 되면 요거는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두 채가 되면 얘는 신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이제 주택수로 판정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 312페이지 가보시면 312페이지에 그 박스에다가 별 표시해 놓으시고 그 박스 내용이 핵심적인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가 또 포인트가 되겠죠. 네, 얘는 일단은 임대료가 들어오면은 그 임대료 들은 수입에서 그에 따른 경비를 빼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수입은 임대료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간주 임대료. 이때 간주 임대료는 뭐냐면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임대 보증금을 받으면 그 보증금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수익을 우리는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이겁니다. 자, 만약에 상가를 임대한다. 그럼 상가 보증금을 받잖아요. 그럼 상가 보증금을 받으면 그 보증금에서 수익이 예상될 수 있겠죠. 왜냐면 그 보증금 받으면 임대인이 놀키지 않고 여기저기 막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수익을 우리는 임대료로 간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도 우리가 들어오잖아요. 관리비. 네. 다만 공공요금은 제외야. 공공요금은 수입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수입이 아니야. 공공요금은 뭐 전기료, 수도료인데 이거는 만약에 받으면 한전이나 이런 데다 다 줄 돈이에요. 임대인이 받아 줄 돈이지 이건 임대인의 수입이 아니다. 다만 공공요금 정해진 것보다도 초과하여 만약에 징수가 되면 초과 징수는 이거는 임대료로 봅니다. 초과 징수된 것은 임대료 금액으로 임대료 수입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임대료 수입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가 화재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서 왜냐면 이 부동산은 보험 가입돼 있겠죠. 그러면 그 보험금에서 보험 차익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임대료부터 출발해서 요 관리비까지를 우리는 임대 수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필요 경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보유세, 이런 재산세 등을 낼 거 아니에요. 재산세도 내고 그 다음에 뭐 감가상각비도 우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돼요. 그러면 이런 비용을 다 제하고 나면 이것을 임대사업소득 금액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금액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이 뭐냐? 그러면 주택수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보자 이거 주택수. 주택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수가 한 채가 됐을 때는 얘는 비과세가 돼요. 그렇죠? 한 채가 됐을 때는. 다만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고가주택은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고가주택 및 국외주택은 제외라는 것은 과세가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고가주택을 임대하거나 해외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집이 두 채가 됐을 때도 신고 대상이 되고 세 채가 됐을 때도 신고 대상이 돼요. 다만 이제 보증금을 받잖아요. 보증금. 자, 보증금을 받아요. 보증금. 그러면 보증금은 신고 대상이냐? 보증금은 신고 대상이 아닌데 자, 얘는 몇 채? 세 채 이상이고 and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이 됐을 때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집이 세 채가 되고 and 보증금의 합계가 얼마? 3억 원 이상이 됐을 때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네. 다만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이고 and 국세청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한다. 요거는 요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빼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만약에 자, 요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집이 만약에 한 채, 두 채가 돼요. 그러면은 이분은 월 임대료, 그렇죠? 월 임대료, 실제 월 임대료, 요거는 신고를 하라는 얘기죠. 하지만 보증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만약에 세 채부터는 월세는 당연히 신고가 들어가는 거고, 당연히 요 세 채부터는 얘는 우리가 신고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가 보증금도 신고 대상이 되는데, 보증금 몇 채? 세 채. 그럼 만약에 여기가 전용 85제곱미터, 전용 60제곱미터, 전용 60제곱미터가 되고요. 보증금의 합계가 만약에 4억 원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3억을 넘는 거죠. 3억을 넘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넘고 그 다음에 세 채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보증금은 신고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보증금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주임대료는 신고를 하라. 이런 얘기 되겠죠. 간주임대료는 신고를 해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은 무슨 과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뭐 하는 거냐면 자, 요거는 이거예요. 임대료는 그럼 두 채부터 신고 대상이야. 그런데 뭐라고 되냐면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는 2천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때 선택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분리과세는 뭐라고 배웠냐면요. 원천징수로서 납세무가 종결되는 과세 방식. 네. 그러면 분리과세와 반대가 되는 말은 뭐냐? 종합과세.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과세는 세금요율이 곱하기 6에서 45% 종합과세가 되고 다른 타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원천징수를 통해서 납세무가 종결되는 이때 징수율은 14%예요. 14%로 우리가 종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합과세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비교해서 둘 중에 비교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 비교해서 유리한 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리과세를 통해서 종결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비교해서 유리한 대로 하자. 근데 보통은 사실 분리과세가 유리해요. 종합하면 세금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2천만 원 이하다. 이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 계산은 자, 얘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눠서 일단은 임대 수입이 들어오면은 그 수입 금액에서 그에 대한 경비, 감가상각비, 뭐 재산세 등을 빼주고 그 다음에 가칭 임대소득공제라고 해서요. 가칭 임대소득공제라고 해서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네. 그럼 이거를 차감한 금액의 14% 원천징수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필요 경비는 등록 사업자는 우리가 60%를 경비를 잡아주고 무등록 사업자는 50%를 경비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공제는 등록 사업자는 400만 원을 우리가 잡아주고 무등록 사업자는 200을 잡아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등록 그 다음에 이제 무등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천만 원이 들어와요. 2천만 원이다. 수익 금액이 여기서 마이너스 필요 경비를 차감시켜 줍니다. 그리고 소득 공제를 빼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2천만 원에서 필요 경비는 어떻게 하느냐? 2천만 원 곱하기 60%. 네, 60%를 경비로 잡아주고 소득 공제는 400만 원을 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무등록 사업자는 자 2천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요 2천만 원에 대해서 얘는 50%를 우리가 공제를 해주자. 50%. 그리고 소득공제, 가칭 소득공제로 해서 요거는 400의 반인 200만 원. 네. 200만 원을 우리가 공제를 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2천만 원에 60%가 되면은 얘는 그 필요 경비가 1200이 됩니다. 1200. 1200이 되고 2천만 원에 50%가 되면 얘는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0. 그러면 2000에서 1200을 빼주면 800. 800에서 400을 빼주면 400이 되겠죠? 네. 그럼 400만 원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된다. 400이 바로 과표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14%를 원천 징수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4, 4, 16, 4에서 56만 원이 되는 거죠. 네, 56만 원이 되는 거고 56만 원. 그 다음에가 2000에서 1000을 빼주면 1000, 1000에서 200을 빼주면 800이 되겠죠. 그러면 8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14%를 하자. 그러면 8, 4, 32, 그러면은 8, 8, 8, 112만 원이 되겠죠. 112만 원. 자, 그러면 요 112만 원을 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등록사업자냐, 무등록사업자냐에 따라 나누고, 그래서 필요경비, 소득공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산정을 하자. 그러면 등록보다는 무등록이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오게끔 설계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얘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그 312페이지 보시면은 이번에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 보이시죠? 박스에 보시면 수입에서 지출 경비를 빼자. 그러면 수입은 실제 임대료, 그 다음에 보증금에서 나오는 수익. 자, 보증금은 임차인 돈이야. 근데 임차인 돈 가지고 임대인이 막 굴리는 거잖아요. 은행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다른 사업에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그 수입에서 관리비도 들어오는데 공공요금은 제외다. 공공요금은 임대인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화재보험 등을 가입하면 그 보험 차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간주 임대료 그 공식이 있는데요. 그 공식의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증금의 적수에서 건설비 적수. 자, 머리 아파지려고 합니다. 자, 적수라는 것은 우리가 365일 내에 보증금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일수 계산을 해주는 방식이 이제 적수인데, 여기에다가 이자를 곱해주고 금융수익을 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바로 간주임대로 계산 시 차감하는 금융수익이란 말이 있어요. 그럼 이때 금융수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자라든가 배당금을 말합니다. 네. 다만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간주임대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문장이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공식을 그럼 외워야 되냐? 아유, 지금 외울 것도 많은데 어떻게 외웁니까? 이걸 외울 필요는 없겠는데 이걸 왜 빼주는 거냐? 그 취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금융수익을 간주임대로 공식에서 왜 빼줄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얘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보증금을 받으면 그 보증금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집어넣어요. 은행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을 가지고 을은 은행이 아니라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거예요. 가상화폐. 자, 그러면 보증금 가지고 은행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보증금 가지고 가상화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우대해 줘야 될까요? 은행을 우대해 줘야 될까요? 가상화폐를 우대해 줘야 될까요? 은행이죠. 왜? 은행에서 받으면 은행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하잖아요. 은행은 원천 징수를 하잖아요. 원천 징수. 그렇죠? 하지만 얘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가상화폐는 원천 징수하지 않고 은행은 우리가 원천 징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이거는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될까요? 이거죠. 이런 제도권을 넣어서 원천 징수 이미 세금을 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한테 메리트를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보증금을 은행권에 집어넣어서 이자라든가 배당금이 나오면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 14% 원천 징수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세 포착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증금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혜택을 주마. 그러면 간주 임대료 수익금액 공시 보증금의 적소에서 이자를 곱하기 하는 데에서 금융수익을 빼주게 되면 요 금융수익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간주 임대료 금액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예, 작아지겠죠. 그러면 요 간주 임대료 금액만큼 작아지면 부동산 세금 문제도 우리가 작아지는 형국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절세 효과가 발생할 것 아닌가.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 절세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주택 임대 사업 소득 금액의 계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게 아까 방금 요거 설명드린 게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중간에 5번에 별표시 하나 하시고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박스 라인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핵심 콕콕에 보면은 자, 요 필요 경비하고 추가 공제난이 있죠. 네,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알아보기 난에 보시면 주택임대사업자의 미등록 가산세.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보니까 안 하면 가산세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네. 자, 그거는 참고해서 일단은 보시되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주택임대 수익금액의 1000분의 2 주택임대 수익금액의 1000분의 2 정도를 부담한다. 그러면 100분의 2가 2%니까 1000분의 2가 되면 0.2%가 되겠죠. 네, 이 정도를 가산세를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315페이지 가보시면 315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요 결손금 2월 결손공제가 나옵니다. 네, 14로 15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결손금 우리가 2월 결손금 공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결손이라는 것은 임대 수입보다도 필요 경비가 더 많은 것을 말해요. 수입보다도 필요 경비가 더 많으면 그거를 우리는 결손금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부동산 임대를 합니다. 그럼 임대를 하면은 임대 수익 금액이 들어옵니다. 임대 수익 금액이 들어와요. 임대 수익 금액이 들어오고 그 수익 금액을 주기 위해서는 필요 경비를 차감을 시켜준다. 이런 얘기예요. 경비를 차감을 시켜준다. 네. 그러면 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빼자. 그런데 경비가 더 많이 발생되는 거야. 그러면 경비가 더 많이 발생되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금액이 나옵니다. 요 마이너스를 뭐라고 하냐면 결손금이라고 얘기해요. 결손금. 자, 마이너스를 결손금. 그럼 결손금을 어떻게 우리가 털 수 있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우리 종합소득은 어떤 것이 있느냐? 종합소득은 여기는 이자, 그 다음에 배당, 그 다음에 사업, 그 다음에 근로, 그 다음에 연금,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배사 균형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우리가 1000원이 발생이 됩니다. 마이너스 1000. 그 다음에 근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00이 발생이 됐어요. 2000.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상가임대라고 가정해 볼게요. 상가가 있고 그 다음에가 주택. 그러면 상가가 있고 우리가 상가가 있고 이제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요 마이너스 1000, 그다음에 요 2000이 있습니다. 그럼 상가는 이것이 공제가 되느냐? 상가는 공제가 안 돼요. 상가는 공제가 안 된다. 얘는 얘대로 가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주택은 여기 마이너스 1000이 생기고 여기 2000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하고 얘는 서로 통산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0하고
요 플러스 2천은 통산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득 금액은 1000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1000. 1000으로 소득 금액은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우리가 손실을 하더라도 주택한테 더 메리트를 주겠다 이겁니다. 왜 그럼 주택한테 이런 메리트를 줄까? 자, 이건 뭐 학개론 시간에 여러분 배우신 대로 주택은 선택제입니까? 필요제입니까? 필요제죠. 그러면 필요제를 우대해 줘야 돼요? 선택제를 우대해 줘야 돼요? 빙고. 필요제를 우대해 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사업자한테 혜택을 주겠다 이런 논리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세금적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더 유리하게끔 설계를 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1000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적자는 적자대로 2000은 2000대로 신고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가임대, 주택임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나오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손실금 2월은 넘긴다는 거예요. 넘긴 손실금은 먼저 발생하면부터 공제가 된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요 문장이에요. 상가 등의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금은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주거용 별표시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손실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공제하지 아니한다, 공제한다,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설명은 다 드렸고요. 요 문장은 이제 그 4번에 2번, 4번 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 보시면은 318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 가 보시면 거기에 3번 있죠, 3번. 자, 3번 사항에 보니까 소득세법상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해외 소재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요건 틀렸죠. 우리가 그랬습니다. 1주택의 임대는 비과세가 된다. 그러나 해외 소재주택의 임대는 과세하자 이겁니다. 두 번째,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 발생한 소득. 자, 그냥 지상권, 지역권을 대해서 지료를 받으면 이건 사업소득입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쓰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것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거니까 기타수로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사업소득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인 압세지는 소재지냐?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가 되어야죠. 소득세법상의 주소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자, 논밭에 대여나 1주택에 대여는 우리가 과세한다, 과세하지 아니한다, 과세하지 아니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발생한 손실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자, 우리가 상가 등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손실금은 공제가 안 돼요. 하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것은 공제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정답은 5번 틀렸고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비과세, 결손 문제, 임대사업소득 문제 전반적으로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일단은 비과세는 주택 임대업은 몇 채부터? 한 채. 단 고가주택이나 해외 소재주택은 제외하고 두 번째 우리가 간주임대료 신고는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넘는 건데 다만 우리가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이고 보증금이 2억 이하인 주택은 제외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공제가 가능하다. 상가는 안 되지만 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는 경비율 60%, 무등록은 50%, 소득공제는 400, 200, 원천징수율은 14%. 그래서 자체적으로 원천징수하고 끝내는 분리과세 제도가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절에 부동산업으로 갑니다. 자, 부동산업으로 갑니다. 자, 이거는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부동산업은 우리 기본 강의 때는 한 요 정도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부동산업은 여기 보시면 매매업이 있고 이제 건설업이 있어요. 자,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매매업이 유리한 거냐,
건설업이 유리한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매매업보다는 건설업이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제 설명을 좀 하고 요 체크해 드릴게요. 그럼 먼저 매매업이라는 것이 뭐냐?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거. 매매업의 정의가 있겠죠? 네,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의 정의는 우리가 첫 번째 기존에 있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을 우리는 매매업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신축해서 우리가 분양해서 판매하는 것도 우리가 매매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매매업은 기존에 있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도 매매업이 되고 그 다음에 신축해서 분양하는 것도 우리가 매매업이 된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기존의 부동산을 판매했을 때는 어느 정도 자주 사고 파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판매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매매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그럼 사업자 등록을 매매 사업자로 등록을 내면 당연히 매매업이 되는 건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사고 파는지를 따져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느 정도를 사고 파는지, 자, 얘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파는 거에 대한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죠. 이 기준은 바로 부가가치세법상 얘는 일과세 기간 이내에 1회 이상을 취득을 하고 두 번째는 2회 이상을 판매를 했을 때 얘는 매매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냐? 1회 이상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and 2회 이상을 판매를 했을 때, 네. 1회 이상을 취득을 하고 2회 이상을 판매를 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럼 보통은 요 기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2번 이상을 판매를 했을 때는 우리가 사업자로 보자.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몇 회 이상? 1회 이상을 취득하고 2회 이상을 판매를 했을 때는 사업자로 보자. 근데 그 기준이 부가가치세법이다 이거예요. 부가가치세법. 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축 분양. 그러면 이게 이제 가능한 거냐? 가능해요. 보통 경매 같은 경우, 경매로 한번 낙찰받고 낙찰받은 물건을 팔아.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던 물건을 또 팔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축 분양. 신축 분양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바로 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상가를 지어서도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지어서 분양할 수도 있고 상가를 지어서 분양할 수 있다. 그럼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면 얘는 매매업이 되는 거고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면 얘는 건설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상가는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면 매매업, 집을 지어서 분양하면 건설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매매업이 유리할까요? 건설업이 유리할까요? 예, 건설업이 유리해요. 건설업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필요제가 되는 거고 얘는 선택제로 보기 때문에 이걸 더 유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부동산을 판매했을 때, 신축 분양했을 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그 제3절의 부동산 업이에요. 네. 일시적 우발적인 매매. 예. 땅이나 집을 어쩌다 팔면은 얘는 양도소득세. 그럼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분류과세가 되는 거예요. 네. 반면에 계속적 반복적이면
건설업, 주택 신축 판매업, 매매업은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에 의해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은 제외한다. 즉, 주거용 건물 개발업은 얘는 건설업이 되는 거고, 상가 등은 매매업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매매업은 비주거용 건물을 주는 거죠. 상가를 진다거나 개발한다거나 요거 재판매한다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시점은 대금 청산일 기준한다. 그럼 잔금을 치른 날이 되는 거고 원칙은 실거래가를 기준하자. 그래서 예정 확정 신고하는 거고 건설업도 집을 지어서 우리가 분양을 하는 거예요. 건설 임대주택을 분양을 한다거나 자, 이랬을 때는 실거래가라고 확정 신고하자. 예정 신고는 미리미리 이제 신고를 팔자마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건설은 이제 짓는 거니까 굳이 예정이라는 말을 할 수 없고 이제 다 짓고 나면 분양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분양할 때 이제 우리가 확정해서 신고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겸용주택의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321페이지에 321페이지 가보세요. 21페이지 가보시면은 이번에 건설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란 말이 있죠. 자, 그 다음 밑줄 쳐놓으세요. 말씀드린 대로 자, 이게 포인트예요.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면은 매매업, 집을 지어서 분양하면 건설업이다. 근데 만약에 상가주택이다. 상가주택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상가주택이라는 것은 상가주택이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상가주택을 분양했을 때는 통으로 만약에 분양했을 때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은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전체 다가 건설업이 되는 거고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떴을 때는 주택 면적만 건설업으로 본다는 거예요. 주택만 건설업으로 봅니다. 상가 면적은 매매업. 그 다음에 주택 면적이 10% 이하, 전체 면적에 거의 주택 면적의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 면적이 이렇게 작게 됐을 때는 이것도 건설업으로 보고 전체를 주택으로 보자. 어쨌든 그러면 그것이 더 유리한 그런 구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유형해 보시면은 자, 기억 한동, 빌라 한 동을 지어서 분양해도 건설업이 되고 건설업자의 도급을 맡기는 거죠. 도급을 맡겨서 하는 것도 건설업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4번에 겸용주택의 구분 하나에만 상가주택을 통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 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크면 전체를 전체 주택에서 써놓으세요. 건설업. 그 다음에 쪼개서 분양했을 때는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이 10% 이하가 됐을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자. 그럼 전체가 건설업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로 갑니다. 자, 양도소득세. 의 및 과세 대상. 자, 그럼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어떤 세금인지를 한번 또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얘는 분류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얘는 대표적인 분류과세죠. 다른 소득과 구분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얘는 정의를 해보면 개인이 일단 납세문자 됩니다. 개인. 이때 개인은 둘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즉 거주자 개인과 그 다음에 비거주자 개인 이게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되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든 아니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든 다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뭐 한국에서 투자해서 임대 수입이 생기고 만약에 뭐 캄보디아, 뭐 프놈펜 뭐 그런 데 가서 아니면 베트남 하노이 같은 데다가 투자해서 뭐 임대 수익이 생긴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국내에서 발생한 임대 수입과 해외에서 발생한 임대 수입이 있다면 요거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합산해서 자, 그러면 과세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대신 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 국외소득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요거는 차후에 우리 428페이지를
잠깐 431페이지 431페이지 가볼까요? 431페이지 가보실까요? 431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핵심 콕콕이 있어요. 핵심 콕콕. 자, 그럼 거기 박스 라인을 보시면 해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죠? 자, 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5년 이상을 주소나 거소, 장기간 체류하는 우리가 장소를 두고 있는 자가 신고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왜 여기서 5년이라는 단서 조항이 나왔느냐? 요거예요. 5년 이상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가 이걸 신고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은 다 5년 이상 돼 있죠. 저나 여러분은 다 5년 이상이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이런 단서 조항이냐면 이분이 만약에 베트남 분이신데 하노이에 살다가 우리나라 온 거예요.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뭐 베트남에서도 부동산 일했는데 뭐 한국에서도 하자. 그래서 한국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베트남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국에서 귀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본인 베트남에 있는 부동산을 정리하고 오겠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거주자가 되자마자 신고해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을 만든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만 신고해라. 그러면 이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5년이 안 된 상태에서 해외 부동산을 정리한 거는 노터치 하겠다. 이건 노터치. 이해되세요? 노터치 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해외 것만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해외 것만. 네. 대신 5년 이상이란 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요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국내 자산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지만 국외는 등기여부를 안 따진다. 자, 요것도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하거나 추가할 때는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하자. 그 다음에가 세율은 보유에 따라 차등세율인데 국외는 안 따지고 6에서 45%의 누진세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 혜택을 보니까 차후에 우리가 배울 건데요.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계산할 때 우리가 특별히 우대주죠. 특별 공제 혜택이 있는데 국외 자산은 안 해주겠다는 거고, 최소한의 공제를 기본 공제 제도로 하는데 그 250만 원 공제는 둘 다 적용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물납은 둘 다 허용하지 않는다. 분할 납부는 둘 다 허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표가 가장 핵심적인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십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그러면은 이러한 양도세는, 자, 그러면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1월 1일부터 12월 말 요 과세기간 안에, 이걸 과세기간이라고 했었죠. 과세기간에 양도를 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분류과세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럼 이때 분류과세를 우리가 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이때 신고는 예정신고 제도가 있고 확정신고 제도가 있는데, 예정신고라는 것은 뭐냐면 과세기간 중에, 이렇게 과세기간 중에 팔자마자 신고하는 제도를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정신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 팔자마자 신고하는 것이 예정신고인데, 이 1년 끝나고 나서 이때 예정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어.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1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확정신고. 그럼 이때 확정신고는 요거는 주소지 세무서에다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때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실질과세하겠다. 즉 실질과세라는 것은 등기나 등록 허가에 관계없이 신고를 하라 이거예요. 등기 등록 안 따지고 허가 안 따지고 과세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분할 납부라든 가능하고 2개월 이내에, 그다음에 물납은 불가다. 물납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납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개인 단위 과세를 하자. 인별 과세하자 이거. 인별로 과세하자.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부인은 중개업을 합니다. 그럼 남편의 직장 소득과 부인의 중개업 소득은 따로따로 합산해서 계산한다. 따로따로 한다. 따로따로 한다. 이거에 따로따로 한다. 그다음에 그러면 양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나 권리를 우발적으로 비경상적으로 이전해주고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전해주고 대가를 수령하는 것을 우리는 유상이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상과 반대가 되는 말이 뭘까요? 무상이전, 무상. 무상이전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면 무상이전이라는 것은 상속이라든가 우리가 증여, 상속이나 이런 증여를 말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양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은 그 327페이지에 327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가로 2번의 특징이 있죠. 특징. 네. 특징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자, 과세 대상 별표시. 자, 과세 대상이 되겠어요. 과세 대상. 그러면 양도세는 과세 대상이 뭘까? 어떤 거를 팔아야지 양도세 신고 대상이 될까?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일단 땅이나 건물을 팔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예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땅이나 건물을 팔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파는 거예요. 그럼 권리라는 것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조합원의 입주권이 있고 분양권 등이 있는데, 자, 지상권.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 민법 실력이 필요합니다. 지상권 양도할 수 있나요? 네. 전세권 양도할 수 있나요? 네. 자,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이죠. 채권인데 여기다가 등기라는 의사표시를 해요. 자, 그러면 등기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게 뭘로 바뀔까요? 물권화됩니다. 뭘로 돼요? 물권화. 물권처럼 된다는 거죠. 물권화돼요. 그래서 물권처럼 양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도 양도 가능하고 분양권도 양도 가능하고 토지, 주택, 상환. 자, 개발채권은 아니고요. 개발채권은 들어가지 않고 상환채권만 들어가요. 개발채권은 들어가지 않고 아니하고 상환채권만 들어가요. 상환채권. 그래서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만 팔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요거 외우셔야 돼. 요거 외우셔야 돼요. 자, 얘는 뭐냐면 특정 주식, 특정 법인의 주식. 요거는 뭐냐? 부동산 과다 소유 법인의 주식에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긴 한데 여기로 빼지 않고요. 기타 자산을 빼서 과세하겠다. 그러면 특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은 거냐?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찍혔다. 너희는 찍혔다. 그래서 이건 규제하겠다. 어느 정도 규제하냐면 이 특정 법인의 주식 같은 경우는 단 한 주만 팔아도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상장,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이런 상장 법인은 대주주만 신고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기타 자산은 단 한 주만 팔아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은 페이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1. 그 331페이지 하단에 특정 법인의 주식, 특수업종 영위 법인의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특정 법인의 주식은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주의분 비율이 50%, 양도 비율이 50%가 되고 특수업종 법인은 부동산 차지 비중이 80% 이상이 되고 골프장, 스키장, 휴양 콘도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단 몇 주? 밑줄 한 주만 팔아도 단 한 주만 팔아도 신고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단 몇 주만 팔아도요? 한 주만 팔아도 신고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 점이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타 자산은 영업권은 권리금이에요. 영업권은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얘는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영업권은 권리금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쓰는 자산, 부동산 등과 함께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신고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상가 건물이 있어. 상가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권리금이 껴 있는 거야. 권리금이 껴 있어요. 자, 상가가 있고 상가에 권리금이 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건물도 신고 대상이 되지만 권리금도 신고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건물과 함께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이주권이 뭘까요?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이축할 수 있는 권리. 그린벨트 지역에서 옮길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주권이 되겠습니다. 얘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파생 신탁수 이권은 금융자산인데 거의 시험 뭐 요 파트가 출제되니까 요걸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특히 함께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주권하고 영업권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이거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회 중에 비싼 애를 우리는 특회라고 합니다. 특회. 특회를 먹으면 어때요? 영 맛있어요. 영 맛있어요. 자, 그래서 특정 주식, 회원권, 영업권. 그럼 특혜를 먹으면 영 맛있어. 누구랑 먹어야 돼? 박씨, 씨, 김씨, 이씨, 이씨랑 먹어야 돼. 이씨. 그래서 우리가 이주권이 있다라고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그러면은 그 박스에 대한 설명, 우리 328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 박스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걸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보시면 페이지 334페이지, 334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에 그 확인 예제가 있잖아요. 그럼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세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요. 2번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고, 3번 골프회원권 양도할 수 있죠. 4번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자, 분명히 이렇습니다. 이건 논리를 풀어야 돼요. 부동산 임차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죠. 채권인데 등기란 의사표시를 해줘야 돼. 등기란 의사표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등기자가 빠졌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입니다. 함께자가 꼭 붙어야 돼요. 그러면 그 건물과 권리금이 껴있는 건데 같이 들어가면 신고 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건물이 빠지고 영업권을 단독으로 팔게 되면 양도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과세 대상까지 정리해 봤고요. 그럼 양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